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은 바디프렌드였습니다. 바디프렌드가 전통적으로 안마의자를 강세로 보여왔던 일본 업체들을 제치고 2017년 기준 글로벌 안마의자 시장에서 점유율 8.1%로 1위에 올랐습니다. 창립 10년 만에 일군 쾌거였습니다. 1, 2위를 다투던 일본의 파나소닉, 이나다 회미리 등 일본 업체들은 바디프렌드에 밀려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바디프렌드 박상현 대표는 일본을 극복하고 끝내 일본을 이겼다는 점에서 바디프렌드의 세계 1위는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디프렌드가 일본 기업을 따라잡아 세계 1위로 올라선 배경으로 초격차 차별화 전략이 시장에 통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일본 안마의자는 검정색 위주의 투박한 마사지 기기에 머물렀습니다. 바디프렌드는 차별화된 안마기기로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일본과 다르게 실버 제품인 안마의자의 타깃을 30, 40대로 낮춘 것입니다. 칙칙한 디자인도 세련되고 밝은 색상으로 바꾸고 디자인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디자인 연구소와 기술 연구소라는 연구개발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안마의자를 개발했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레드닥과 IF에서 연이어 수상작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가지 기능을 탑재해 마사지 기기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근 무상 AS 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바디프렌드는 기술, 디자인, 품질, 서비스 등을 중점으로 차별화를 꾀한 것입니다. 슈퍼카 안마의자인 람보르기니 마사지 체어와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용 안마의자로 성장판을 자극하는 마사지 기능이 탑재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두뇌 피로 솔루션 브레인 마사지는 집중력과 명상, 이완 훈련, 호흡 이완, 마음 위로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갖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의 견제와 방해도 심했습니다. 안마의자를 최초 개발한 이나다 회미리는 2014년 바디프렌드가 자동차용 인식 기능에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으니 사용을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바디프렌드도 2015년 초 이나다 회미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9월 대법원은 최종 바디프렌드의 손을 들어주며 이나다 회미리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디프렌드는 이를 통해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R&D에 박차를 가하는 변곡점이 됐다면서 이후 2019년 7월 현재 바디프렌드는 국내와 해외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2060개를 출원, 이 가운데 853개를 등록한 R&D 강자가 되었습니다. 바디프렌드는 2017년부터 미국, 중국에 이어 올해 6월 프랑스 파리의 오스만 거리에 약 200평 규모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어 유럽 안마의자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유럽 시장은 아직까지 경쟁을 주도하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마의자 종주국인 일본의 안마의자 기업들이 10년 전부터 유럽 시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현지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진출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바디프렌드는 2018년 12월 파리에 유럽 법인을 세운 뒤 유명한 디자이너를 선임하며 럭셔리한 제품들로 현지화를 통해 공략할 예정입니다. 2018년 기준 글로벌 안마의자 시장은 4조 9,600억 원 규모로 2014년과 비교해 4년 만에 60% 이상 커졌습니다. 업계는 건강한 생활 방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힘입어 글로벌 안마의자 시장이 해마다 10%에서 15%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디프렌드는 국내의 기술력이 우수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많이 있다. 이들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고 싶다는 기회를 마련해줬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아베 정권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이루게 되는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게 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 2019년 7월 1일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3.1절처럼 수십 년 후에 11.1절이라는 기념일이 생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노 재팬이라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이 디자이너분께서 흔쾌히 이 로고를 쓰는 것을 허락해주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경제, 기술, 친일 내국 세력을 척결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책으로서 여러분이 책장에 꽂아놓으시면 나중에 큰 기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책을 제가 지금 판매 중이니까요. 꼭 좀 구입해주시고 반일 종족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책을 만들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일본이 왜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일본 국적의 역대 노벨상 수상자는 총 2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학 분야의 수상자가 21명, 그리고 문학상 2명, 평화상 1명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요, 일본이 2개를 수상한 노벨 문학상, 그리고 21개를 수상한 과학 분야에 대해서 일본이 노벨상을 많이 받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이 노벨 문학상을 2개나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전 방송에서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인은 전략적인 판단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국인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 일본인들은 단순한 것을 복잡화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줘요. 일본의 사정가를 좀 살펴보면 항상 정리정돈에 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한다, 청소를 잘한다, 이런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일본인들은 의외로 정리정돈을 잘 못합니다. 일본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 정리정돈이라는 게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그런 능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요. 정리정돈에 의외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오히려 어지르는 걸 굉장히 잘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본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는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를 하지만 개인 집에 가보면은 정말 정리정돈 하나도 안 하고 완전 물건들을 여기저기 막 쌓아놓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일본 가정집이 많습니다. 이걸 보면은 일본인들이 정리정돈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리정돈에 관련된 책이 베스트셀러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화하는 것에 있어서 특화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일상생활의 단순한 단면들을 복잡하게 글로 표현하는 것이죠. 일본인들은 단순한 것을 복잡화하는 것에 있어서 특화된 민족이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같은 사랑, 연애, 우정, 배신, 배반, 질투, 복수, 이와 같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겪고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단면들을 복잡하게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요.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여러분, 드라마로 굉장히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작품인데 고도쿠노 구루메라는 원제를 달고 있는 고독한 미식가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가미노 시즈쿠라고 하는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 드라마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한 작품들을 보면 별로 대단한 음식점도 아닌데, 그리고 대단한 음식도 아니고요, 주인공이 굉장히 맛있게 먹으면서 엄청나게 아름답고 멋있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기똥차네, 아우 대박이야, 맛있어, 야 얼큰한데, 이 정도의 표현법을 쓰는 정도인데, 고독의 미식가라는 드라마에서 보면은 굉장히 소박하고 서민적인 음식을 먹으면서도 정말 여러가지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삼겹살은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탱글탱글하면서 육즙이 흘러나오는군. 대단한 절정의 맛을 자랑하고 있어. 아름다운 맛이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사여구를 넣어서 대단하지 않은 음식도 정말 대단하게 멋있게 표현하는 특성을 보여주죠.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을 마시고 막 꽃향기가 흘러넘친다. 첫 맛은 씁쓸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여운이 남겨지고 부드러운 여러 가지 표현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와인이나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일본인들은 별것 아닌 부분, 단순한 부분,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특화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잘 알 수 있으시겠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본인들이 문학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본의 소설을 읽어보면 별것 아닌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잘 풀어냅니다. 이러한 일본인들이 노벨 문학상을 2번이나 받았다는 것은 일본인의 민족적인 특성이라고, 종특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문학, 소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읽어보면. 지금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중에 한일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다시 평화롭게 전환이 된다면 일본 문학은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일본을 빨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이 노벨 문학상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일본인들이 단순한 것을 복잡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이것 또한 전에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와 문화와 그리고 사무라이 카레 문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사회는 와라는 궤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 환경을 벗어나면 안 되고 무조건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 이상 사무라이라는 악독한 존재들에 의해서 칼로 지배받아오던 카레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칼만 없어졌을 뿐이지 사회, 조직을 통해서 칼과 같은 살벌한 사회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일본인입니다.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지배당하고 살아오던 일본인들은 사회나 조직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개인적인 모습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이중인격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일본인의 특성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요, 제가 대학교에서 한국인이라고 많은 교수들이 좀 따돌리고 교원들까지 따돌리고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 친구들을 만들어 보려고, 제 편을 만들어 보려고요, 여러 교수들 한 명씩 포섭을 해서 같이 제가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러고 재밌게 한 명씩 만나서 그렇게 재밌게 놀아주고 술값, 음식값 다 내고 정말 재밌게 놀고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편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서 마주치면 아주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쌩 깝니다.
그게 한국인 교수랑 친하게 지낸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조직 안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알던 모습과는요. 말투도 완전히 바뀌고요. 표정도 로봇처럼 바뀌어버립니다. 아주 사무적인 업무적인 인간으로 변한다는 거죠. 일본은 조직 안에서 사회 안에서 자신의 본 모습, 혼내라 그러죠.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엄청나게 술이 취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게 일본인입니다. 과거 사무라이가 있던 시절에 일본인들은 사무라이에 의해서 아무런 죄 없이 목이 잘려나가도 가족들은 울거나 분해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내색을 하면 안 돼요. 가족이 아무 죄 없이 사무라이에게 목이 잘려나가더라도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프게 운다면은 사무라이가 가족을 죽인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이냐, 지금 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서 다시 또 목이 잘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인척의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슬퍼하면서 우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본의 TV 뉴스에서 한 번씩 자녀가 자살을 하거나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경우에 일본의 미디어들은 부모님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인터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굉장히 부모님은 슬픔에 잠겨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고 거의 혼절할 정도까지 비통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인들은 자녀가 죽더라도 훌쩍훌쩍 울 정도지 소리내어서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인터뷰에 응합니다. 제 아들을 아주 착하고 자살할 만한 아이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성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무라이 문화가 아직까지도 일본인의 정서에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이처럼 억압되고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일본의 문화, 일본의 사회 조직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오던 일본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속마음, 생각을 글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능숙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일상의 모습들을 복잡하게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이 되어 온 사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문학과 같은 복잡하게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본인의 민족적인 특성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노벨 문학상은 앞으로도 꾸준히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일본의 문학, 소설도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본인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일본인이 우수하다, 일본인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그리고 한국인은 노벨상을 받을 수 없는 열등한 민족이다, 이러한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이렇게 단순한 것을 복잡화하는 것에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문학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한국이 열등하다, 일본이 우수하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한국인은 일본인이 약한 부분,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단순한 것을 복잡화하는 것보다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그러한 능력, 한국인이 가진 그런 특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할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부러워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일본인이 그렇게 억압되고 포갑적인 그런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본의 문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일본인이 갖지 못한 강한 능력을 다른 분야에서 우리는 또 발휘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영과